20일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0일 김남일입니다.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관객 수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아무 죄 없는 지적장애인 주인공이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자백까지 합니다. 자백을 왜 했을까요?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적 능력이 조금 부족한 장애인이라 그랬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과연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었다면 풀려날 수 있었을까? 죄가 없는데 자백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 경찰서장까지 허위로 자백을 하게 만드는 수사기관의 이면을 한겨레 21이 들여다봤습니다. 취재를 한 한겨레 21 정우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범인 10사람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 고법부장 판사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오심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2월에 내놓은 논문인데요. 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된 사건 540건을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이제 그 기간은 1995년서부터 2012년 8월까지 거의 17년간의 모든 자료들을 이제 망라한 우리나라 첫 오판 보고서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 오판 보고서요? 네. 그 사건은 이제 강력 사건을 주로 분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살인 등 생명을 침해하거나 강도거나 성폭행이거나 이런 사건들을 다 해서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전체 사건 540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죄가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위 자백이 꼽히는데 예. 그건 피고인 스스로가 허위 자백을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공범이 허위 자백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10건 중에서 3건, 그러니까 30% 정도가 됐고요. 피해자나 목격자가 오인으로 지목을 하는 경우. 오인,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를 졌다라고 이제 지목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경우가 한 20% 정도 됐고요. 또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피해자가 봤을 때 오인 지목을 한 경우가 49%로 50% 정도가 되는데 이건 대부분이 다 성폭행 사건에서 주로 일어났고요. 또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학적 증거가 오류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CSI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증거들 말씀하시는 네, 근데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는 굉장히 신뢰도를 높게 보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예, 그게 한 14% 정도 됐고요. 14%요? 네. 꽤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분석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분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자백의 게 30%다. 일단은 그것만 자백만 떼놓고 본다면요.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어쨌든 깜짝 놀랄 만큼 그러니까요. 많죠. 게다가 이게 또 차관급 고위법관이죠. 현직 고법부장이 사실상 그 법원 다른 동료 판사들의 어떤 오심을 분석했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30%에 해당하는 허위 자백 논문 중에 나온 사례 중에 좀 대표적인거나 좀 충격적인 허위 자백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사례는 이제 한 번도 언론이나 아니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사례가 하나 언론 보도되지 않은 사례. 네, 저 한겨레 21에서 이제 보도한 사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집은 5남매였어요. 근데 큰 언니는 22살인 언니는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나머지 4명이 한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둘째 언니인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다 가명이지만 둘째 언니는 유정 그리고 셋째가 지민 넷째가 혜정, 그리고 막내가 아들 상민이었는데, 얘 엄마 아빠가 이제 바깥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 식구들끼리 이제 모여 있다가, 이제 유정인 당시에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큰 언니였죠. 큰 언니가 동생한테, 야, 엄마 아빠 너무 늦게 들어온다. 네가 한번 나가봐라. 마중을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째인 지민이 바깥에 나갔다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흘이 지났는데 이 둘째 지민이 돌아오질 않는 거죠. 경찰이 생각하기에 이게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 중학생이, 여중생이 나가가지고 열흘이 지나도록 안 들어온다는 게 이상해서. 지민이는 중학생.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시켰던 건 고등학생. 유정이는 고등학생. 네, 그러게 이상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나머지 두 동생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이 초등학교 5학년생인 혜정과 초등학교 1학년생인 상미 동시에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날 사실은 유정이 언니가 지민이 언니를 밀었다. 그래서 지민이 언니가 땅에 넘어졌다. 방에서. 그런데 숨을 쉬지 않았다. 뒤늦게 돌아온 엄마가 이 지민이 언니를 유정이 언니가 데리고 나가서 어딘가로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날 바로 경찰은 그 살인자로 지목이 된 고등학생 유정을 부르죠. 그리고는 이제 취조를 하게 됩니다. 밤샘 취조가 이어지게 되는데 새벽에 이 유정이 자술서를 써요.
내가 밀어서 지민이 죽었다. 아, 그러니까 하루도 채 안 돼서 예. 경찰서에 예, 간지. 조사를 받아 나온 지 하루도 채 안 돼서 네. 고등학생 된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지만 예. 최소한 뭔가 고3이었어요. 고3이면 사실상 거의 성인이 됐다고 예. 보는데 그 친구가 하루도 안 돼서 그렇게 자기가 뭐 예. 동생을 죽이고 묻었다라고 묻었다는 부모님을 이야, 묻었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자술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피의사 신문 조서도 다 하게 되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엄마 아빠도 같이 경찰서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모든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딴 방에서 다 수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런데 당시에 엄마한테 야 아이들이 다 지금 이렇게 자백을 했다라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이 엄마만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사체는 사체냐 본종이 없는데 그 아이를 그러면서 이제 버티게 되죠. 그랬더니 이제 이 수사관들이 압력을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이 다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 엄마만 버티고 밑에 나머지 있는 아이들은 싹 다 야. 인정을 하죠. 이게 비록 이게 미성년자리라고 하지만 이게 뭐 큰애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세 남매가 다 이 살인 굉장히 큰 네, 죄잖아요. 이걸 갖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똑같이 진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열흘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시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 예.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 야산을 이제 수색을 하고 다닌 거죠. 시체를 찾기 위해서. 예. 시체를 찾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둘째가 살아서 돌아옵니다. 중학생이 납치를 22일 동안 납치를 그러니까 당했다가 딴 사람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예, 납치하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가족들과 엄마는 전부 다 이제 살인으로 몰려 살인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사체를 유기하거나 살인자로 몰려서 수사를 22일간 받았던 거죠. 이게 엄마는 이제 뭐 버텼다고 치고 그 유정이부터 밑에 아이들 3명 왜 이게 된 건가요? 이게 어린 나이라고 해도 뭐 살인이 정말 큰 죄라는 건 당연히 알 아이들이고 근데도 자기가 죽이고 뭐 언니가 죽이고 누나가 죽이고 이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 아이들 입에서.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는 이제 도대체 경찰이 무슨 뭐 폭행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해서 수사도 하게 되고요. 법원에서도 이제 심리학과 교수를 이 가족에게 보내서 심리 상담도 받게 돼요. 근데 폭행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아이를 때린다거나.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뭐 예, 우리가 흔히 불어 생각하는 뭐 이런 거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고문이나 폭행은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암시를 준 거죠. 우선 초등학교 5학년생과 1학년 아이에게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프레임에 맞게 계속해서 유도신문을 하고 반복신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열흘간 이 경찰과 다니면서 이 경찰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찰이라고 하면 어른인데다가 아하. 되게 멋있고 또 특히 막내 같은 경우에 경찰관은 꿈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원하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저씨가 원하는 답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다른 또 자매한테 얘기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 네가 이렇게 고백을 안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해서 두 아이가 같은 뉴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심리학자 말에 따르면요. 이 아이들의 그 생각 자체가 기억 자체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식간에 짧은 그렇지. 시간 짧은 안에. 시간에 자기 워낙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그 어른이 원하는 그 말에 따라가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거죠.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래도 애들이고 미성년자고 어떤 수사기관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 봤고 뭐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나이 아니면 좀 지적이나 뭐 이성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반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기사를 보면 그게 아니라 심지어 경찰까지도 네. 뭐 뇌물 사건에 연루된 경찰까지도 허위 자백을 한 네, 사례가 그런 나와요. 나오죠. 이것도 참 놀랍거든요. 이게 경찰이라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수사 기법이나 뭐 진술을 받아내는 그 방법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인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허위 자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국의 되게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인데요. 이 허위 자백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백을 할 때 사람이 어떤 심리에서 자백을 하냐면 범행을 부인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들면 의사결정이 그럼 자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내가 어떤 수사기관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경우에. 근데 그게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득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천의 그 서장 이야기가 딱 그 케이스예요. 이 박용훈이라는 옥천 경찰서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후배 경찰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이제 뭐 자기가 이제 그런 적이 없다 하고 이제 주장을 혐의를 부인을 하는데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아요. 징역 5년. 세게 받았네요. 굉장히 세게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가 찾아와가지고는 아무래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려면 자백하는 게 유리하다. 당신이 안 한 게 맞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항소심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자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까지도 진술의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이 뒤집어지죠. 무죄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선을 쓰면서 내가 경찰서장이지만 어떻게 허위 자백을 하는지를 깨닫게 됐다라고 이제 밝히게 된 거죠. 그분은 이제 현직에 안 계시고 이제 나오셨겠네요. 예, 그렇죠. 현직에 계셨을 때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말씀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 조사실 의자에 앉으면은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나 뭐 정 기자님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가 없는데 자백을 한다? 뭐라도 있으니까 뭐 있겠지 뭐 이런 통념이 세잖아요. 근데 그런 통념은 어떤가요? 좀 저희가 그래서 한겨레 21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자신에게 불리한 자백을 할 것인가라는 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했더니 이제 79%가 자기에게 불리한 자백을 누가 하냐?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백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드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수사관이 나한테 얘기를 할 때 자백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제시를 하면 나처럼 이제 무지한 사람은 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인정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뭐 나중에 부인하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사실은 그게 맞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진범이 확인이 돼서 감옥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DNA로 해서 진범이 확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303명 정도 나왔거든요. 미국 사례의 경우. 미국 사례의 경우. 그 중에서 27%가 허위 자백.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가 범인이 돼서 이제 실제 형이 확정돼서 깜빵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진범이 잡혀서 풀려나왔는데 그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 중에 방금 말했던 퍼센티지는 27%가 죄도 안 지었는데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한국의 케이스하고 굉장히 30%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유사하네요. 네, 거의 유사해요. 미국 사람이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30년간 125명의 허위 자백을 추적을 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은 다 허위 자백한 사람들이죠. 근데 얼마나 중형을 받냐면요. 44명, 35%가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10년 이상이 그 중에서 80%였고요. 사형도 암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을 했다가 그렇죠. 10년 이상 감옥에 살고 한 명은 이제 9명은 사형. 9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죠. 또 하나 통념 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예. 과거 뭐 유신 시절 생각하면은 뭐 딱 맞는 상황인데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은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시절에 고문, 아니면 폭행 이게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고문이나 이게 직접적인 거는 많이 줄거나 뭐 사라졌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보면은 허위 자백을 했을 때 그래도 뭔가 좀 때리거나 뭐 이랬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약간 좀 뭐 수사기관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근데 때리지 않아도 허위 자백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7번 방의 선문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보면 이제 거의 폭력 장면이 있지만 사실은 그 주인공 용구가 허위 자백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집에 갈 수 있다. 이거 대충 하고 빨리 인정하면 집에 보내줄게. 내 딸을 보러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말 때문에 사실은 모든 허위 자백을 한 거거든요. 사실 집에 갈 수 있다는 건 이건 기망이에요. 집에 못 가죠. 살인을 어떻게 허위로 자백을 하는데 집에 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굉장히 자주 쓰는 시법이죠.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수원역 노숙소녀.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집에 갈 수 있다는 말에 다 자백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열몇 시간 조사실에서 조사받다가 이거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이러면 그 말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현직 경찰관이 7번 방의 선물 영화에 나온 내용을 좀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 어떻게 허위 자백이 나오는지를 좀
분석한 글도 한겨레 21에 실렸던데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재밌는 글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허위자백 관련해서 논문을 우리나라 처음으로 쓰셔서 7번방의 선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좀 강압적 수사가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동석해야 하는데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임의 규정이지만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문제를 이제 얘기하셨고요. 이게 사실 임의 규정인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의무적으로 무조건 동석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으면은 그렇죠. 할 텐데 그게 예, 뭐 예. 어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이라면 그건 이제 조금 법령을 개정해야 할 사안 중에 하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기법 빨리 가야지라는 아하.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고 이분 말씀에 따르면 그런 기망이 있으면 집에 그런 기망이 있으면 허위 자백하는 비율이 70%나 높아진다는 외국의 수사기관에서 어떤 이제 그 피의자를 갖다 뭔가 속이는 네. 이런 제스처를 통하면은 그게 허위 자백이 70%나 많아진다는 아하. 외국의 논문도 있다고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지적해준 게 현장 검증의 문제점이에요. 현장 검증이라면 저희가 뉴스에서 뭐 이렇게 묻고 뭐 인형 같은 걸로 시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분 말씀에 따르면 이 현장 검증이라는 게 허위 자백임을 드러내게 하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황금의 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허위 자백한 사람이라면 현장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하. 수사관 입장에서 딱 눈에 보이면 안다는 거죠. 아, 뭔가 얘는 모르는 애구나. 얘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7번방의 선물에서도 보면 가르쳐 주죠. 너 이게 이때 어떻게 했지?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해주죠. 그러면 사실은 그 황금의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허위 자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현장 검증이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봐도 약간은 뭔가 대외적인 퍼포먼스 같은 느낌이 되게 커요. 그죠? 그렇죠. 짜이는 네, 거죠. 짜인 걸 하는 느낌이 세서 사실은 현장 검증이 그렇게 중요한 네네. 이 절차였군요. 네. 아, 기사를 보면 딱 드는 느낌이 이제 자백이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세네요. 이게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좀 기사를 읽게 되면 좀 그걸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은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 20일 다른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느라 지금 편집국 내가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생중계가 되느라요. 안철수 드라마 시즌2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며 예상보다 이른 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한겨레 20에서 분석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영도가 아닌 서울 노원병을 선택한 것을 두고도 야권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교수 쪽은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죠. 안철수 시즌2 한겨레 21에서 확인하십시오. 한겨레 21이 창간 19도를 맞아 지면을 개편했습니다. 김현철 인제대 교수가 협상의 추억을 새로 연재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으로 꼽히는 쿠바 미사일 위기 등 20세기 협상사를 풀어냈습니다. 변호사 7명이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인권과 법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7인의 변호사들도 새로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21의 생각 김남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